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치매 환자분들 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해당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65세 미만의 우리가 이제 조발성이라고 하거든요. 초록이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인지장애, 치매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뭘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사실 이제 보호자분들이 제일 힘든 내용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 행동이실 거예요. 자, 내가 돌보는 나의 치매 가족분은 이런 이상 행동이 전혀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치매 환자분은요, 알츠하이머 병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치매의 원인이 대략 거의 한 75%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체성 치매, 또 제 외래 이제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은 자가 면역성 뇌병증에 의한 치매도 있으시고, 크루츠펠트 야코병, 일반적으로 이제 광우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병에 의한 치매도 있고, 파킨슨병, 또 진행성 핵상마비, 아주 여러 가지의 치매를 일으키는 병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70% 이상은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상 행동과 그런 증상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알츠하이머 병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다른 파킨슨이라든지 전두축두엽 치매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약간 변형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요, 알츠하이머 병이든 파킨슨 병이든 혈관성 치매든 특히 또 광우병에 의한 치매든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기억력이 이상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세요. 근데 어떤 기억력이냐면 옛날 기억은 잘하는 거예요. 옛날 기억은 잘하는데 최근 기억력이 없어져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누군가 대화 있었던 거, 그런 것들, 대화 내용, 날짜, 일정, 본인이 했던 행동, 새로운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신다, 그렇게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공통적인 거는 옛날 일은 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뇌 안에 어떤 이런 기억력을 저장하는 정보의 핵심적인 해마에 문제가 생기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날짜를 계속 물어보고 물건을 계속 찾고 가스불 끄는 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똑같이 냄비를 태우고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먹고 그래서 약 복용하는 거 잊어버리고 금방 한 말을 계속 잊어버린다. 옛날 일은 잘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뇌는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이요, 해마입니다. 해마. 바닷속에 사는 해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해마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기억의 문지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 새로운 기억이 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얘네들이 해마 안에서 약간 반추가 되듯이 반복됐다가 중요한 기억이면 다른 뇌로 연결돼서 거기서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해마와 전두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억이 뇌 안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기억력 저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지만 해마 외에도 만약 스스로 이제 불안하거나 본인이 뭔가 이제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못한 경우에는 반복 질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보호자분하고 환자분의 관계가 약간 불안정하거나 보호자분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약간 자꾸 이제 지적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환자분이 보호자분의 눈치를 봐야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라고 하는 거는 해마에 병변이 있어도 나타나지만 불안감이라든지 본인이 뭔가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주된 보호자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잘 보이고 싶거나 어떤 반복적인 그런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관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해마만의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해마의 기능을 증진하는 약물 처리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을 써서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몇 분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그런 약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약이 있다면 오늘 이제 수능 날이잖아요. 다 그 약 먹고 수능 시험 보러 갔을 거예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약은, 환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약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반응을 높여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고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약이지 실제로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약도 효과가 미비한데 혹시 보존적으로 기억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한번 보시면요. 환자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날짜라든지 약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물건은 뭐 지갑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핸드폰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질문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릴 거예요. 화이트보드 같은 걸 사셔서 환자분이 눈에 띄는 곳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환자분이 궁금해하는 그날의 사항에 대해서 미리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걸어 두시고 혹시라도 환자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요. 제가 이제 여기는 안 넣었지만 날짜입니다. 날짜가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날짜는 이제 우리가 날짜와 연관돼서 전자 날짜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왜 흔하게 시계방에서 팔진 않지만 옛날에는 빨간색 색깔로 돼 있어서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전자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셔서 딱 걸어 놓으시면 환자분이 쉽게 오늘 날짜나 시간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아주 쉬운데 이제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주가 왔다 갔느냐, 학교 갔다 왔느냐, 너는 밥 먹었느냐, 너는 뭐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계속 질문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고 그 반복하는 거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신뢰해서 또는 내가 혹시라도 뭔가 조금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고 의심을 하셔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이 없고 끈기 있게 질문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한 10번 이상을 똑같은 자리에서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 열심히 노력해도 보호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환기를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면 환자분이 좋아하는 뭐 텔레비전 프로 뭐 그런 것들을 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신다든지 집에 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뭐 키우는 동물들이 있으면 그 동물들하고 연관된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주의를 한번 돌려보시고 그러면 워낙 기억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방금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잠깐 딴 생각을 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의를 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같은 질문 반복하실 때고요. 두 번째는 물건 찾는 겁니다. 물건도 아까 날짜하고 비슷하게 조금 쉬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같은 위치에 물건을 놓는 게 도움이 되시고 수납 공간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필요할 때 어머님이 항상 찾는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화이트보드에 적어두시고 한번 어머님이 확인하실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는 그런 순서대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약인데요. 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만약에 보호자분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여쭤볼 거예요. 환자분이 약 드시는 거 잘 기억하느냐? 그러면 어떤 보호자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쭤봤더니 약을 먹었다고 하고 혼자 약을 잘 먹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약을 잘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을 시간이지요. 약을 드십시다 라고 하시고 약을 꺼내 오셔서 물도 챙겨주시고 약도 꺼내주시고 약을 드리면서 지금 약을 드셨네요. 오늘은 약을 잘 드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약을 먹은 행위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그냥 약을 잘 드시겠거니 하고 믿고 맡기는 거는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호자분들을 자꾸 뵙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드렸을 거예요. 환자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도 기억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신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시지만 환자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뵙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약은 환자분들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같이 사시는 경우는 옆에서 챙겨주시고 약 잘 먹었네. 우리 오늘 해야 할 일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떨어져 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자, 나는 나의 사랑하는 환자분하고 떨어져 사신다. 네,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근데 제 외래에 오신 경우보다 많지 않네요. 제 외래에서 저는 거의 대부분 제가 바쁘지 않으면 다 물어봅니다. 환자분이 혼자 사시는지 같이 사시는지. 그런데 제 느낌상 한 40%가 따로 사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50% 가까이가 보호자분 두 분, 환자분이 아니라 어르신들 두 분이 사시고요. 혼자 사시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세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가족분들하고 사시는 경우가 한 15%밖에 안 됩니다.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저는 심지어 제가 식사할 때마다 저희 병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옛날에 한 테이블에 한 6명의 교수님이 앉아 있으면 가끔 한 한두 명 정도 같이 사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한 교수님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 그러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저희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요즘은 따로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따로 사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살고 있을 때 그럼 약을 어떻게 챙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화로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응 알겠어 라고 얘기하시고 딱 끊으시고 CCTV로 모니터를 했는데 약을 먹겠다 라고 얘기하고 끊고 나서 딱 뒤돌아서서 딴짓 하신대요.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나 방금 전에 약 먹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한 약을 좀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요양사가 온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그리고 쥐약암 보호센터 꼭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서는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쥐약암 보호센터 또는 뭐 이제 요양사가 오시는 경우에는 약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약이라는 게 왜 중요하세요? 치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력 저하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해도 좋아진다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나마 약을 치료를 해야지만 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처해 있느냐, 요양사를 쓰느냐,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사실 해결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내가 만약에 보호자분하고 따로 사신다면 이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약인데 이 약을 어떻게 잘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언어장애도 생기고 계산 능력 저하도 생기고 판단 능력 저하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고 또 하나 인지장애와 연관돼서 아주 특징적인 두 번째 증상이 생기는데요. 길찾기 능력의 저하가 생겨요. 이거는 왜냐하면 두정엽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잘 알고 있던 길이 헷갈리기 시작해서
본인의 집 근처라든지 아드님 따님 집에서 찾아가다가 옛날엔 잘 가던 길인데 갑자기 헤매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혼자 화장실이고 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화장실 가신다고 하고 우리 이제 외래를 못 돌아오시는 경우가 가끔 생기셨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신경과 외래가 3층에 있다가 올해 3월부터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이런 혹시라도 화장실 갔다가 못 찾아오실까 봐 각별하게 주의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길을 잃기 시작하니까 집에 가둬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미국에서는 이런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요, 운전을 하세요. 운전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운전면허증을 바로 뺏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인지저하만 있으면 다 운전면허를 뺐거든요.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잘 보시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 길을 잃었나요? 집 근처에서 길을 잃었나요? 아파트면 층수와 호수가 잘 기억하는지 물어보셔야 되고, 단지 내에서도 길을 잃은 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아주 심한 경우는 본인의 집 안에서, 아까 저희가 이 병원 안에서 화장실 못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 안에서 화장실이나 본인의 방을 못 찾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아주 간단하게는 본인이 혼자 만약에 지금 다니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옛날에 잘 찾아가던 곳 지금도 잘 찾아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찾기를 또 심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이런 신체적인 욕구라든지 신체 질환이 있거나, 또한 여러 가지 팻말들이 자주 안 보일 때도 그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제 먹었던 약이 약간 약이 취했다 그러면 또 약물과 연관돼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한번 길을 헤맸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있었는지, 혹시 혼자 계실 때 몇 시에 그랬는지, 그때 당시에 혹시 뭐 화장실을 찾아갔던 건지 아니면 매점을 찾아가던 건지 확인을 저희가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라든지, 본인이 뭔가 이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본인이 지나가는데 툭 치고 지나갔다든지, 지하철 안에 공사를 하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길 찾는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기능을 증진하는 약을 쓰는 게 또 두 번째 치료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억력 장애나 길찾기는 인지 장애이기 때문에 약을, 기억력 증진하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약을 먼저 쓰는 게 먼저 우선이다. 그러면 길을 잃기 시작할 때 보존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주머니에 보호자분의 휴대폰 번호, 집 주소를 자주 입고 다니는 옷에 꼭 넣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요즘 저희 이제 연구 간호사님이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면 지문을 사전 인식 등록을 하신 게 있으시냐라고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배회하는 건 뭐냐면, 길찾기는 밖에 나가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배회는 뭐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찾기 장애하고 배회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셨을 때는 집 안에 가둬두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밖에 나가시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오는 증상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약간 못 나가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회하는 증상이 혼자 계실 때 많이 심하고 어느 순간에 밖에 나가서 못 들어오실지 모를 경우에는 그냥 길을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우리가 배회 감지기를 부착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 조금 이따 말씀하실 텐데요. 신청 가능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길을 헤매면 기억에 남을 만한 랜드마크를 집에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따님 집을 가신다 그러면 따님 집 갈 때 몇 번 버스를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그리고 내려서 걸어서 갈 때는 가다 보면 뭐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내일 만약에 따님의 집을 가신다. 그럼 오늘 저녁에 미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갔다 오시고 나면 잘 갔다 왔느냐,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정표대로 갔다 왔느냐, 다시 한번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화장실을 못 찾는다, 뭐 방을 못 찾는다 할 때는요, 화장실에 이제 흔하게 쓰는 방법이죠. 화장실 변기 모양을 붙여 놓던지, 아니면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써 놓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인형 같은 거를 환자분의 방을 못 찾을 때는 환자분 방에다가 걸어 둔다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방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방 모양에 의미를 부여하면 환자분께서 조금 더 찾기가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사용하는 약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을 쓰고 있고, 여기 오늘 오신 보호자분들의 환자분은요, 다 이 약을 거의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중증 환자분이고 이 약이 별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이 약을 끊고 대신 중증 환자들한테 쓰는 비정상적으로 흥분된 글루타메이트 억제제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약이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약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MDA 뭐 기량제라든지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는 신경세포의 기능인 아세틸콜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시키는 거여서 신경세포 보호 효과도 있고 신경세포 안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올려줘서 일시적으로 신경 기능을 좀 증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짝하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전에 전화기를 사용 못했는데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약을 저희가 드릴 때 가끔가다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나 아무런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신 환자분들, 보호자분의 환자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환자에게 치매라는 걸 알려야 할까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앞으로 치매에 걸릴 거다라는 걸 알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아까 환자분이 치매라는 걸 알려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럼 환자분한테는 치매라는 걸 꼭 알려야 되고,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 그러면 나는 알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보호자분들을 모셔다 놓고 제가 강의하는 이유, 첫 번째가 환자분은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고 나는 치매가 아니고 내 기억력도 우리 남편이나 나랑 비교해도 똑같고 나는 내 친구들하고 비해서 별로 나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상황에 처했다는 거를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두 번째는요, 이 기억력이 놀랍게도 일과성 전기억 상실증이라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억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방금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이 전화하고, 하지만 본인이 누군지, 가족들이 누군지 옛날 기억은 괜찮은데 이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너무 놀라서 응급실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자그마한 뇌경색이 생겨서 그런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증상이 없어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졌고 보호자분들이 너무 놀라서 달려오거든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상이 생긴 경우는 본인도 놀라고 보호자분도 놀라서 병원에 뛰어오게 되는데, 이런 퇴행성 뇌질환들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빠지세요. 우리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아주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라요.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진 거 모르고, 보호자분도 기억력이 한 2년 전부터 나빠졌나 3년 전부터 나빠졌나 가물가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생겼다 얘기를 해봤자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자꾸 나한테 꾸짖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수하고 기억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지적하고 윽박지르기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그거를 수정하려고 교정하려고 계속 말씀하시게 되면요, 결국 오히려 아까 제가 기억력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기억력을 더 떨어뜨리고 같이 사시는 주된 보호자분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가 잘못된 주장을 할 때는 고치려 하거나 맞서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환자의 불안과 우울감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우선은 마음가짐으로는 이럴 수 있다, 환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매라고 인정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고 환자분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하고 환자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바꿔보는 걸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환자분들은 아주 간단한 거는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약을 워낙 못 드셨던 분인데 약을 조금 잘 드시게 됐던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인지활동 워낙 안 하셨던 분인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나 치매안심센터 다니시면서 굉장히 이제 즐겁게 처음에 오실 때보다 인지 상태나 다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분이 오늘 한 2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잘할 때, 제가 이제 치매안심센터 처음 다니거나 주야간 보호센터 처음 다닐 때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거기 다니면서 예뻐지고 인지기능이 좋아졌다, 무조건 칭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했을 때는 오히려 환자분이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조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약간 칭찬을 해주시고, 또한 뭔가 이거를 좀 잘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 그렇게 생각되시면요, 반복적으로 조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게 2가지 인지기능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망상, 환시, 성격 변화, 수면 장애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경 행동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3대 망상이 있거든요. 도둑망상, 부정망상, 버림망상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실존하지 않는 걸 느끼는 거를 우리가 환청, 환시라고 합니다. 근데 망상은요,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기억장애도 별로 방법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받아들이고 못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망상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던 신경세포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신경세포끼리 비정상적으로 연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회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깨부술 수 있는 거는 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를 설명을 해서 우리 손자가 절대 그거 훔쳐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딴 할머니를 만나요? 그런 거 설명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을 써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초조함, 우울, 불안, 다행감, 무감동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행동들이 이제 무의지, 의지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보호자분만 만나면 울고 자꾸 집에 가시려고 하신다고 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불안하고 초조해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성은 왜 나타나는지 쭉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공격성이 이제 사소한 일로 화도 내고 목욕이나 외출을 권유하면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예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뇌 회로가 망가지면서 남아있는 회로가 너무 튼튼해져서 이런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상호관계라든지 본인이 익숙하던 행동을 잘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제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공간에 대해서 위협으로 인식해서 화를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워낙 화를 안 내시던 분인데 이제 보호자분, 뭐 간병인이 바뀌거나 요양인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가까이 지내던 뭐 또 그 프로그램 같이 이용하던 분들 중에 누군가랑 싸우고 난 다음부터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게 다른 사람하고 상호관계로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이 약간 독립성을 침범할 때 그게 이제 환자한테 위협으로 인식되고, 그러면서 환경 변화와 우울한 기분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왜 화를 내는지 그 유발 요인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배뇨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바뀌고 바뀐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환경적인 이유인지,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외에도 보호자의 도움을 거절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 제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집에서의 이런 공격적인 행동은 주된 돌보자와 뭔가 컨플릭트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요양사와의 문제점이면 요양사를 바꾸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돌보시는 주된 보호자인 나와의 문제점이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조금 나쁜 얘기를 하게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을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시며 환자분이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저한테 오셔서 약을 먹게끔 설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뭐 목욕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목욕을 안 한다 그럴 때는 다른 둘째 따님이나 뭐 다른 아드님이 와서 뭐 이거 목욕을 하시도록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나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약간 돌려가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게끔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망상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망상은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자식들이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망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집이 본인 집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가고, TV 내용을 진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보고 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비정상적인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청력이라든지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욱 의심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요인을 외부로 투사해서 의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다가 물건을 숨겨뒀는데 그 물건을 숨겨둔 데를 어딘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뭐 손주가 왔다 갔다 그러면 아, 손주가 가져갔구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망상의 대부분의 이유가 첫 번째는 기억력 저하 때문에 생기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호자와의 관계 때문에 두 번째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동 조절하는 약을 써볼 수도 있는데요. 항상 이런 망상을 보이거나 이런 이상 행동을 할 때 똑같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분산시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안전한 범위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아, 뭐가 보인다,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아, 네 라고 얘기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그냥 환자분이 얘기하시는 걸 허용하시고, 만약에 이런 망상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 손주다, 며느리다 그러면 접촉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그 망상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주변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정리하고, 물건을 자꾸 잊어버리고 물건을 의심한다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물건은 같이 숨기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약간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놔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시인데요. 헛것이 자주 보인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고, 밖에 누가 부른다고 하면서 나간다고 하고, 애기 우는 소리가 나고, 어떤 냄새도 나고, 이제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언제 보이는지, 누구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지, 환각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게 위험한 상황까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벌레가 있다고 하고
벌레나 아니면 돌아가신 사람이 있는데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피해서 막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때는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외에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자 눈에는요 이러한 환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너무 보호자분이 놀라지 마시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눈에는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사기가 옛날에 저장돼 있던 뇌 안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어머님 뇌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보이는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영사기가 작동을 안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편안하고 안심시켜 주시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 어머님이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자꾸 논쟁을 하시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과 망상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천천히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 상황에서 딴 데로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환시가 방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밖에 나와서 이제 그 환경을 조금 바꿔봐 주시고 주의를 분산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환시가 밤에 주무실 때 생기죠. 그럴 때는 이제 밤 잠자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주무시기 전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주무시기 전에 불을 약간 아이들한테 하듯이 미등을 키워뒀다가 주무시면 이제 불을 꺼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미등을 계속 키워두시고 안대를 하고 주무시게 되면 잠잘 때 생기는 환시가 조금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존적인 요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약물을 써야 됩니다. 또 이제 특히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다니시는 남자 어르신들 중에는요 이렇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나 치매 안심센터에 이제 선생님들을 좀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남자 환자분인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또 이제 어머님을 좀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집에서 너무 자유행위를 많이 해서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인 거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 기질적으로 다 숨어 있는 하나의 식욕이라든지 배변 욕구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걸 충분하게 억제할 수 있는 전두엽 기능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인지장애,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행동들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쭉 보시면 대부분이 이성적인 행동, 노출하거나 접촉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 뭐 물어보시면 뭐 분명히 시간과 장소가 있고 상황이 있고 대상이 있고 요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걸 보존적으로 하는 방법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환자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약간 자기 부인한테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정과 관심의 부족으로 뭔가 나를 챙겨달라는 그런 뜻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지루한 경우에 약간 좀 장난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경우는 뭐 집안 내 환자분을 자극할 만한 무슨 뭐 이게 이제 뭐 간병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옷차림 때문에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뭐 이제 억제되지 않는 그냥 진압력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고 이제 객관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런 행동을 환자분이 혹시라도 하신다고 그러면 놀라지 마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그 자리에서 잠깐 보호자분이 피하셨다가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도 약간 좀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살짝 이제 뭔가 옷 같은 거 이렇게 덮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수건 같은 걸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이고 엉덩이가 나왔어요. 아이고 뭐가 나와서 너무 이제 추우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좀 숨겨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방금 전에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아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셨느냐 뭐가 불편한 게 있느냐 뭐 욕구가 변화된 게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시고 아 내가 뭘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게 부정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을 약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래서 장난처럼 하시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세요. 한두 번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남자 어르신들 중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접촉, 요양보호사를 약간 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집촉하거나 반복해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그런 내용으로 해보시고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성적인 행동은 약으로 다 써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증상에 내재된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신체 욕구냐, 질환이냐, 약물 번화냐, 감정이냐, 아니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보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냐 그런 걸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요. 저한테 오셔서 꼭 얘기를 하시고 제가 약물 치료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물 치료를 저희가 첫 번째 단계로 바로 시작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아까 기억력 증진하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위장장애,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심지어 밤에 이상한 꿈 꾸고 또 이제 그 약을 고용량으로 쓸 때는 오히려 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어요. 심지어 소화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정신성 약물, 아까 말씀드렸던 망상, 환시, 공격적인 행동, 성적인 행동, 보호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4가지 증상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항정신성 약물을 써야 되는데 부작용이 꽤 많이 나타나요. 뭐냐면 파킨슨 증상, 몸이 뻣뻣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너무 졸려해서 다음날 못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런 항정신성 약물은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 최소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위생 능력 저하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2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적인 망상 뭐 이런 행동 다음으로 힘들어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냐? 안 씻는 거. 너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목욕도 안 하시려고 하시고 세수 양치 안 하려고 하시고 옷을 안 갈아입으시려고 한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증상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러한 나의 외모적인 거를 판단하는 전두엽 기능 장애로 이런 위생 관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안 씻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언제 씻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2번째는 내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이 옷을 벗고 뭐 이게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해서 이거 내가 좀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도 있지만 다음 단계에 내가 머리를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몸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보호자분들한테 도움받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르신들한테 왜 안 씻으려고 해요? 물어보면 몰라. 그냥 안 씻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분들 뭐 이전에 이제 보고되거나 이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은요,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면 씻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씻으려고 할 때 이제 집에서 할 때 이제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환자분을 끌고 가서 이제 특히나 뭐 여자 치매 환자분, 남자 치매 환자분이면 보호자분이 이제 부인이나 남편이잖아요. 그럼 본인은 옷을 안 벗어요. 그러면서 환자분의 옷만 벗겨서 씻기려고 하니까 내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이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내가 안 씻겠다고 했는데 왜 씻기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상대편의 성을 가진 보호자분이 부부관계에서 만약에 목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본인도 벗으셔야 돼요. 본인도 벗고 그 다음에 내가 벗었으니까 내가 씻는데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도 씻어볼래 하고 환자분의 옷을 벗기셔야지 본인은 안 벗으면서 환자분부터 벗기면 100%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싸움이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은요, 목욕탕을 가시면 돼요. 목욕탕에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거나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가면요, 거기 가면 다 벗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벗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1년 이상 벗고 지났기 때문에 벗는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갔는데 다른 분도 벗고 있죠. 그럼 치매 환자분도 본인이 다 옷을 벗어요. 얘기 안 해도 벗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집에서 벗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호자분이 먼저 벗으시고 다음 단계 환자분을 벗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목욕을 할 때도 씻겨주는 거는 보호자분이 하셔도요, 나머지 환자분이 본인 스스로 약간 앞에를 씻고 있을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올이나 뭔가 샴푸 같은 거 손에 쥐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나머지는 보호자분이 빨리빨리 시키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시고, 만약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안 씻을 싫어 하신다 그러면 세워놓고 발부터 약간 물을 튀기시는 거예요. 튀긴 다음에 여기 젖었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하고, 바지가 다 젖었으니까 바지를 갈아입읍시다 라고 얘기하시고 바지를 벗기시고, 그 다음에 팔도 약간 좀 젖힌 상태에서 윗도리도 젖었네요, 벗읍시다 라고 해서 단계별로 벗기셔야지 환자분께서 놀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한번 벗겨보시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잠옷을 입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옷을 계속 입으시려고 하면 그냥 똑같은 옷을 구벌해서, 근데 똑같은 옷 찾기가 어려우면 비슷한 색깔이나 비슷한 모양의 옷을 구비를 하셔서 입게끔 싸우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름 옷들을 치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옷장 같은 데다가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블랑켓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안에 좀 집어넣어서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잠옷을 입고 나가신다? 그럼 그냥 놔두시고 그 위에다가 겉옷만 입히셔야지, 잠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스스로 입도록 유도를 해보시지만, 안 될 경우에는 싸우지 않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소변 실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대변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배 안에 변이 꽉 차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 한 이틀에 한 번, 뭐 사흘에 한 번 관장을 해서 변을 왈칵 좀 보고 난 다음에 변 실수가 없어지면 이게 배 안에 숙변이 차 있어서 밀려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변은요, 글자 그대로 뇌 안에서 이게 조절이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화장실 가면 가기 전까지는 나는 소변을 마렵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막상 화장실 가서 소변 보려고 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우리 뇌에서 소변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은 글자 그대로 장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변은 무조건 만약에 실수를 한다? 그럼 가다 보면 소변이 왈칵 나오는 거라서 타임드 보이딩을 합니다. 타임드 보이딩. 뭐냐면 한 2시간이나 3시간마다 미리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앉아 계시면 소변을 보고 싶지 않아도 소변이 쫄쫄쫄쫄 나오는데, 나올 때 시간을 조금 두셔야 돼요. 잠깐 한 1분 정도,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기다리시고 배를 마사지 하시고 배를 꾹 누르면 소변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미리 화장실을 가게끔 해주셔야 되고, 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보다는 장 안에 숙변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약간 관장약이라든지 변비약을 이용해서 대변을 왈칵 보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실수를 계속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면 배설 습관이라든지 배설 시간을 조금 일지에 기록하고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밤에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요, 우리가 모든 환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녁 6시 이후에는요, 물도 드시면 안 돼요. 네, 과일도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낮에 뭐 활동하시고 뭐 이게 주야간 보호센터 다니고 오면 저녁에 과일을 깎아서 드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모든 과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침이라든지 주야간 보호센터 갔다 오시면요, 주말에 드리시면 돼요. 평상시 안 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최소한의 식사와 뭐 필요한 약과 그 약을 드시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물만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음료나 식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과는요, 계속 나빠진다 알고 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왜냐하면 퇴행성 뇌질환, 우리가 지금 노화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뇌질환은 처음에 어떤 분이든 경도인지장애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초기 치매로 오시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중기 치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기로 또 넘어가게 되세요. 근데 말기로 넘어가기 전에 가끔 뭐 뇌경색, 뭐 암으로 사망하신 경우가 아니면 말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를 조금 부드럽게 연착륙을 하고 또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보호자분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준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호자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운전은요, 우선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운전해도 되지만 언젠가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왜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나 계속 운전할 거야? 그러면 그래 지금은 뭐 운전 잘하시고 큰 문제 없는데 다음에 혹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그때는 운전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쭤봐서 보호자분이 여쭤보셔서 환자분의 대답을 이끌어내시고 환자분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분들은 이제 인지장애가 있고 판단장애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내가 낼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아무런 문제 없고 교통사고 낼 리가 없으니까 뭐 괜찮아. 하지만 나중에 내가 만약에 진짜 교통사고 나면 너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운전을 안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 번. 특히나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기분 좋으실 때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얘기하시도록 하고 혹시라도 환자분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방금 얘기했던 걸 기억 못 하실 것 같죠?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이렇게 운전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어 놓으세요. 핸드폰 비디오로 찍은 다음에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버님이 어머님이 약속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아주 중요한 거는 또 치매 환자분들이 일정 부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분실하고 엉뚱한 장소에 보관했다고 거듭 말한다. 외출 운동 후에 집 주위에서 헤매고 다닌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건 분실하고 엉뚱한 곳에 보관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숨기는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어느 장소에 두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숨기는 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는 중요한 장소에 같이 놔둡시다 라고 얘기해서 서랍이라든지 저는 이제 눈에 띄는 하얀색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하도록 말씀드리거든요.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 그거를 거기 안에다가 환자분이 좋아하는 거를 다 그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환자분도 확인하고 보호자분도 확인하게끔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제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남편이나 뭐 우리 딸한테나 내 지갑을 숨기기 위해서 숨겨두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있을 때 일본에 벌써 한 10년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현금이었대요. 그래서 거의 뭐 한 천억 가까이가 현금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거는 다른 가족분들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숨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방법이 없고 함께 같이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못 찾을 경우에는 그냥 뭐 없어졌나 보다 잊어버리시고 딴 거 새로 사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집 주위에서 헤매고 다니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인식 등록하고 위치 추적기 앱 같은 거 설치하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한의학에 이제 심취해 계신데요. 그래서 이를 끊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양의학과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환자분이나 환자분의 보호자분이 이제 부부신데 이제 가족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아드님, 따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둘 중에 한 분은 인지장애가 있고 한 분은 이제 보호자분이신데 지금 병원에서 가지고 가시는 약도 잘 드시고 계시는데 한의약도 같이 열심히 드시고 계신다. 이걸 말려야 되느냐 말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87학번이니까 제가 96년도에 처음에 전공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한의학 약 가져와서 먹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말리고 다 버렸어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드리는 약도 한계가 있어요. 약 효과가 한 30%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저희가 드리는 약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약이에요. 근데 한약들은 오래된 약이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한의사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드시는 행위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환자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그거 의미가 없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뭐 그런 약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이미 사신 거면 어쩔 수 없이 드시지만 또 그런 걸 사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약값에 비해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한두 번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은 단계별로 또 약값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 장애가 있고 이제 굉장히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쉽게 포기하시고 못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네, 길어진 문장에 대해서 집중도 어렵고 짜증도 많이 내고 네,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간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운전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실수를 해서 큰 문제가 생길 때는 그만두겠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얘기하시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똑같은 그런 인지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 외래에는요. 오늘도 한 2분 오셨는데 82세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 나가고 계세요. 근데 나갔다 돌아오시는 거 아직까지 찾아오실 수 있고 가서 너무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이게 나무하고 뭐 그런 거 줍는 것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거 계속 나가셔도 되는지 못 나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서 문제가 있으시면 그분들이 아드님하고 자제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다. 아버님이 걱정되니까 그만 나오게 해라.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 심지어 이제 야간 경비하시는 일도 있으시고요. 또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사업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회계사도 있고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전제 조건이 약하고 똑같아요. 일을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과수원 일을 한다? 과수원 안에 100% 믿을 수 있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강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 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는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꼭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요양사 자격증을 따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따님이든 며느님이든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내가 환자분을 끝까지 돌보고 뭔가 뭐 주야간 보호시설 같은 데 안 보내시겠다 그러면 본인이 한번 교육을 하시고 공부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여기에 목표도 어르신들, 여기 있는 보호자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표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노인장기 요양사 자격증 따시는 그 공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 권유해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